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란 꼴이 날까봐 벌벌 떨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이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리며 소리 없는 절규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간 북한 핵무기 연구소에서 김정은의 핵무기를 만들어 온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평양 어딘가에서 김정은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을지를요. 2015년 이란 핵합의 소식이 우리 연구소에 전해졌을 때 연구소 당비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내던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이란이 제국주의자들의 회유책에 넘어갔다며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그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일 겁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까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김정은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정은의 핵무기가 실제로는 얼마나 허술한 거짓말 덩어리인지, 그리고 그 핵무기야말로 김정은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출신으로 7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과학원 핵물리연구소에서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김성철입니다. 김일성대학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당의 특별 배려로 평양의 핵연구소에 배치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조선의 핵과학자가 된 것을 무한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청진시 당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고 어머니는 청진교원대학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성분도 좋고 실력도 인정받았던 저였기에 당과 수령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연구소에 첫 출근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자유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리며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얼마나 벌벌 떨고 있을지가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7년간 목격한 그들의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김정은에게는 체제 붕괴의 전주곡처럼 들릴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핵물리연구소는 평양 시내에서도 가장 삼엄한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지하 7층까지 파여진 거대한 지하 벙커 형태의 연구시설에서 저희는 조선의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하루 12시간씩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연구소에 들어가려면 총 7차례의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고 출입할 때마다 지문과 홍채를 인식시켜야 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는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펜 하나라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었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보위부 요원이 동행했습니다. 처음 연구소에 배치받았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조선의 핵과학자로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벌벌 떨게 만들 무기를 개발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거든요. 하지만 실제 연구 현장에 들어가 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동료 과학자들의 표정에는 자부심보다는 체념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연구 장비들은 구소련 시절의 낡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혁명의 위협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책임자들이 당 간부들에게 보고하는 내용과 실제 연구 진행 상황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습니다.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기초 이론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핵물질 농축 능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원심 분리기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핵실험 데이터마저 조작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이란 기술자들과의 비공식 만남에서였습니다. 2019년 가을 이란에서 온 핵기술자 3명이 우리 연구소를 극비리에 방문했는데
그들과 기술적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란의 핵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조선의 핵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란 기술자들이 보여준 농축기술과 원심분리기 설계도를 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선배 과학자 박현수 박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철아, 우리가 정말 뭘 하고 있는 건가? 박 박사의 한숨 섞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기술로는 서울도 제대로 타격하기 어려워. 그런데 왜 계속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지? 그의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진짜 핵무기가 아니라 김정은의 허세를 뒷받침하는 장난감에 불과했으니까요. 우리가 일하던 연구소는 과학의 전당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선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로 얽어맨 공포의 공간이었죠. 연구소 내부에는 공식적으로 보위부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우리끼리도 서로를 감시하도록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생활총화에서는 동료들의 반역 명적 언행을 고발하도록 강요받았고 조금이라도 체제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면 즉시 보위부에 신고되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일하던 시절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선배 과학자 박현수 박사의 갑작스러운 실종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던 박 박사가 점심시간 이후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처음에는 어디 급한 일이 생겼나 싶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모두들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일주일 후 연구소 당비서가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반역 명적 발언을 했다는 죄목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박사의 죄목은 연구소 식당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리는 게 맞나?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같이 식사하던 동료가 이를 보위부에 신고했던 거죠. 박 박사에게는 아내와 중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연좌제에 의해 그들도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박 박사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김정은의 고무부 장성택이 처형된 2013년 이후 연구소 분위기는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연구자들끼리 어느 정도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핵 기밀 유출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과학자들이 늘어났고 보위부의 감시는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저 역시 한 번은 중국 학술지에서 본 논문 내용을 언급했다가 3일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료를 볼 수 있었나? 누가 제공했나? 라는 추궁에 식은땀을 흘리며 해명해야 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핵과학자라는 특권층 내부에도 엄격한 계급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연구소에서 일해도 성분과 출신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달랐고 승진과 대우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당 간부 자녀들은 실력이 부족해도 중요한 보직에 앉았고 진짜 핵심 기밀에는 소수의 핵심 중의 핵심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일반 출신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결국 들러리에 불과했던 거죠. 연좌제라는 무서운 족쇄는 항상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가족들이 인질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의사였고 초등학생인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생각하면 어떤 위험한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되면 가족 모두가 파멸이니까요. 그런 공포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밤마다 가족들을 보며 내가 과연 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이란 핵합의 소식이 연구소 내부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상층부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연구소 전체에 비상사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우리도 이란처럼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간부들 사이에 확산되었고,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핵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란 핵합의 소식이 우리 연구소에 전해진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7월 14일, 이란이 서방 6개국과 핵합의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연구소 내부로 흘러들어왔을 때 상층부의 반응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침착하던 연구소 당비서 리명철 동지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동지들, 이란이 제국주의자들의 회유책에 넘어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대한 상황입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연구소의 고위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아꼈고, 평소 자신만만하던 연구 책임자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선도 그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리 당비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원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란의 배신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핵무기야말로 우리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연구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이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핵무기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던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가속화하려 해도 기술적 한계는 명확했고, 부족한 자원과 낡은 장비로는 진정한 핵강국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상층부는 계속해서 이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김정은의 공포는 연구소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던 보고회가 일주일에 2번으로 늘어났고, 매번 핵무기 완성 시점을 앞당기라는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정치적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라늄 농축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핵탄 2 소형화를 완성하라니 그야말로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연구 책임자들은 곧 완성될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계속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의 압력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핵실험 중단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정은은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중국도 결국 우리를 버릴 수 있다. 이란을 보라. 핵무기 없이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연구소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핵무기 개발을 완성해야 한다는 구호가 새로 붙었고, 연구원들의 근무 시간은 하루 16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김정은이라는 인물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제 붕괴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는 독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북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 없이는 정말 체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는 파탄 상태였고 민심은 이미 이반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해외 정보 차단도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중국 인터넷을 통해 가끔 해외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란 핵합의 이후로는 모든 외부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연구소 내 컴퓨터들은 모두 내부망으로만 연결되었고, 해외 학술 자료조차 승인 없이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감시도 더욱 삼엄해져서 화장실에서 하는 대화까지 도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근무하는 병원에도 보위부 요원이 파견되어 의료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끊임없이 캐물었습니다. 어린 딸이
아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빠가 무슨 연구를 하는지 자꾸 물어봐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완전히 감시망 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지하 7층 비밀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한당 간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한 것은 그들이 혁명 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조선 인민이 모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핵무기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인민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란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손을 잡아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길이 아닐까요? 하지만 김정은에게는 그런 선택이 불가능했습니다. 핵무기야말로 그의 유일한 협상 카드였고 체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의 핵무기 만드는 기계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년간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저는 북한의 핵무기가 실제로는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상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상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었고,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핵무기 개발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가족을 두고 혼자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탈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연구소 과학자의 가족은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발각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먼저 탈북한 다음 나중에 가족을 구출할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연구소 과학자라는 신분과 출입증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경 지역에 있는 연구시설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출장을 신청했고 다행히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충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출장 기간은 3일이었는데 그 시간 안에 중국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브로커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과학자가 탈북을 시도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대학 동창 중 하나가 중국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북중 국경을 자주 오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통해 조선족 브로커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처음에는 과학자의 탈북이 너무 위험하다며 거절했지만 거액의 비용을 약속하자 마침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탈출 당일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연구소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실험실에서 마지막으로 연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7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입소할 때의 설렘,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점점 커져가던 회의와 절망감까지. 마지막으로 연구실을 둘러보며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후 2시 출장을 위해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행히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기차에 올랐을 때 비로소 탈북이 시작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보위부 요원들이 승객들을 수시로 검열했는데 연구소 신분증을 보여주자 오히려 공손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의 핵무기를 만들던 신분이 탈북을 도와주는 셈이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브로커와의 약속 장소인 압록 강변 창고로 향했는데 그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창고에서 브로커를 만났을 때 그는 정말 미쳤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핵과학자가 탈북한다는 게 알려지면 국경 전체가 봉쇄될 텐데
정말 각오는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은 정말 생사를 오가는 위기였습니다. 11월의 추위로 강물이 얼어있긴 했지만 완전히 얼은 것은 아니어서 발밑에 얼음이 수시로 갈라졌습니다. 북한 경비대의 순찰을 피해 새벽 3시에 강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탐조등 불빛이 저희를 향해 비춰졌습니다. 누구냐? 서라.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궁견에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중국 쪽 강변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국 공안의 수색망을 피해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단둥 시내의 조선족 가정집에 숨겨주었는데 그곳에서 보름 동안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중국 공안들이 수색을 나왔고 때로는 북한 보위부 요원들까지 함께 다니는 것을 창문 틈으로 목격했습니다. 제가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조선족 할머니는 저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셨지만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뉴스에서는 핵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 탈북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자칫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브로커의 도움으로 가짜 신분증을 받고 태국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비로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서 망명을 신청했을 때 직원들은 제 신분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핵과학자시군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라는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것은 2016년 1월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유의 땅, 희망의 땅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통일부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위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 탈북 이후 아내와 아이들은 즉시 격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결국 평양에서 쫓겨나 시골로 추강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지금 이란 꼴 날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협정 소식을 접한 순간 저는 그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란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김정은에게는 악몽과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성공 사례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근거로 사용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목격한 김정은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15년 이란 핵합의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김정은의 공포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핵무기를 포기하고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란의 사례가 명확해지면 북한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테니까요. 하지만 김정은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 없이는 정말 체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고 민심은 완전히 이반되었습니다. 유일한 협상 카드인 핵무기마저 포기한다면 김정은 체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절망적으로 핵무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실체를 아는 저로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허망합니다. 김정은이 목숨처럼 여기는 핵무기는 실제로는 기술적 한계가 명확한 과장된 능력의 무기에 불과합니다. 연구소에서 7년간 목격한 부실한 핵기술과 낡은 장비들, 조작된 실험 데이터들을 생각하면 진정한 핵강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 허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김정은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그들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북한 내부의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양심적으로 각성한다면 언젠가는 변화의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통일된 한국에서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정은의 핵무기 만드는 기계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속죄하며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적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